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으로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건제품과 그 특성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건제품, 건조시킨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건품이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은 뭐예요? 얼리는 거죠. 어떤 식품을 얼렸다가 녹였다 반복하는 겁니다. 얼리고 녹이고 반복해서 건조시킨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황태가 있겠죠. 황태, 마른 명태는 얼렸다 녹이고를 반복하는 걸로, 동건품은 물에 담아 얼음과 함께 얼린 것은 아닙니다. 건조시킨 제품이죠. 정답은 1번이고, 이번에 자건품 같이 볼게요. 자건품이라고 하는 건 소금 그리고 바닷물과 어패류를 같이 삶아서 말린 겁니다. 어패류를 바닷물, 소금이 있는 그 상태로 삶아서 말린 거고요. 염건품은 말리는 건데 염을 이용해서 말리는 거겠죠. 염은 뭐예요? 식염. 우리 먹는 소금을 이용해서 절인 후에 건조시키는 걸 염건품이라고 하고, 소건품은 수산물 원료 그대로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마른 오징어 또는 미역, 마른 미역 또는 마른 김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의 초고온 순간 처리법 UHT. UHT는 뭐의 약자예요?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의 약자입니다. 이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우유를 살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T, Low Temperature Long Time,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그리고 UHT가 있습니다. UHT는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였죠. 즉 이렇게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 UHT의 온도는 몇 도였죠? 130에서 150C 정도였고, 시간은 어느 정도였죠? 수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가당 연유예요. 가당 연유는 뭐죠? 우유에 설탕을 첨가해서 농축시킨 걸 가당 연유라고 부르죠. 가당 연유를 예열하는데 미리 조금 데워 놓는데 예열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의 살균 그리고 효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열을 하겠죠. 그리고 첨가한 설탕을 완전히 용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고요. 이 농축 시에 가열면에 우유가 눌러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예열의 목적으로 단백질의 열 변성을 주는 건 아니겠죠. 일부러 단백질 열 변성을 주어서 제품을 농후화 시킬 필요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떫은 감의 탈삽 기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탈삽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 감을 익혀 먹어도 여전히 떫은 맛이 좀 난다고 했어요. 떫은 맛이 나는 이유는 뭐였죠? 수용성의 탄닌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떫은 맛을 없애주는 기작이 탈삽 기작인데, 수용성 탄닌을 어떻게 바꿔줬죠? 불용성의 탄닌으로 바꿔줬죠.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열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고요. 또 알코올, 또 탄산가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용성의 탄닌을 불용성의 탄닌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볼게요. 일단 수용성 탄닌, 가용성 탄닌을 불용성으로 만들어준 거 맞죠? 감세포의 분자갑 호흡을 억제해 주는 거고, 탄닌 물질을 제거하는 건 아니겠죠. 탄닌 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용성 탄닌을 불용성 탄닌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는 알코올 등의 물질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 내에서 우리 통조림을 가열할 거예요. 통조림을 가열할 건데, 통조림 내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이래요. 여기 가열을 해서 우리가 살균을 하겠죠. 보통 어떤 열탕에 끓여줄 거예요. 열탕으로 살균을 해줄 건데,
열을 바깥에서 주다 보면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다 보니까 완전히 균일하게 가열되진 않습니다. 가장 차가운 점이 생기는데 보통 중앙 하단부에 차가운 점이 생기고, 이 차가운 점을 우리가 냉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냉점에서 미생물이 확실히 살균되어야 다른 부분에서도 다 살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에서 살균이 돼야 다른 부분도 다 살균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냉점,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콜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면류의 가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류는 일반적으로 곡류 또는 전분 등을 주 원료로 하고요. 그래서 당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면 좋아하죠? 마라탕 먹을 때도 당면 많이 먹죠. 전분을 8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당면이라고 하고, 생면은 성형 후 바로 포장한 것이나 표면만 또는 건조시킨 것이죠. 유탕면은 뭐예요? 유탕면 라면 생각하시면 되죠. 라면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기름에 튀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름에 튀긴 면을 유탕면이라고 했습니다. 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죠. 건면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먹던 라면은 일반적으로 유탕면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주는 문제는 수확된 농산물의 저장 중에 호흡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수확하기 전에도 호흡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수확한 후에도 호흡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후숙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호흡작용에 익을 수 있죠. 이 중 틀린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호흡열을 제거해야겠죠. 온도가 높으면 어때요? 호흡이 더 빨라지겠죠. 더 익기가 쉬울 거예요. 따라서 이 호흡열을 제거하는 게 저장에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 수확되기 전보다 약하지만 살아있는 한 호흡작용은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숙이 일어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곡류와 채소를 비교해 볼게요. 둘 중에 어떤 게 호흡작용이 더 왕성할까요? 곡류는 호흡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수분 활성도 낮고, 채소류가 더 호흡작용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곡류보다 채소류를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호흡작용에 의한 발열은 화학작용으로 당의 대사 과정을 통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정미기의 도정작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미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마찰식이 있고요, 통풍식이 있고, 연삭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같이 볼게요. 먼저 마찰식이라고 하는 건 마찰에 의해서 바깥쪽, 도정은 뭐예요? 바깥쪽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겠죠. 쌀 겨층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도정이라고 부르죠. 이걸 마찰을 통해서 하면 마찰식이 되겠죠. 마찰과 찰리작용이라고 하는데, 찰리작용은 뭐냐면 우리 마찰은 여기서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마찰을 시키면 처음에는 미끄러질 거예요. 그렇죠? 잘 벗기지 않고 미끄러지는데 힘을 충분하게 주면 미끄러지지 않고 외피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찰리작용이라고 하고, 마찰과 찰리작용에 의해서 도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통풍식은 마찰식 정미기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백미도정에 널리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삭식은 뭐냐면 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롤의 연삭작용에 의해서 도정을 하는 걸 우리가 연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주조미는 뭐죠? 주조미는 술을 만드는 쌀. 술을 만드는 쌀, 주조미 도정에는 주로 마찰식이 아니고 연삭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크림 세퍼레이터. 크림을 분리한대요. 크림을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물리 뭐 쓴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네 가지 중에 디스크, 센트리퓨즈, 버울은 뺄 수도 있죠. 이건 생략 가능하고요. 디스크 센트리퓨즈, 디스크 버울, 센트리퓨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이어지는 문제, 유지의 구분 중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를 고르래요. 자, 어떤 기준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올리브유가 나왔고 팜유, 동백류, 낙화색류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자, 기준이 상온에서 고체냐 또는 액체냐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유 샐러드 먹을 때 많이 뿌려서 먹죠. 올리브유는 고급 기름 중 하나죠.
액체입니다. 우리 고급 기름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보통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건 상온에서 액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백류, 낙화색류도 고급 기름이에요.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상온에서 모두 액체입니다. 반면에 팜유의 경우엔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건 상온에서 고체예요. 그 이유는 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팜유고, 팜유는 상온에서 고체의 성질이 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팜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팜유가 들어가는 걸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급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휴질 문제는 전분 입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분 입자를 분리할 수 있겠죠. 탱크 침전식, 테이블 침전식 또는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전분 입자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진공 농축을 통해서 전분 입자를 분리하진 않습니다. 진공 농축은 보통 어디에 쓰죠?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을 우리가 농축시킬 때, 수분을 제거하고 농축시킬 때 진공 농축식을 많이 사용하죠. 빠른 시간 안에 농축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분 증발 방법으로 진공 농축식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4번 진공 농축식이 전분 입자 분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볼게요. 48%의 소금. 자, 근데 질량 %래요. 하면 수용액에 수분 활성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구했죠? 정의를 같이 볼게요. 수분 활성도. 정의는 순수한 물, 아무것도 없는 물의 최대 수증기압에서 지금 소금을 하면 수용액의 수증기압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이 수증기압 값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풀어야 된댔어요? 이럴 경우엔 물의 몰레큘러 웨이트 그리고 들어간 물질의 몰레큘러 웨이트분의 물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뭐예요? 물의 분자량은 몇이죠? 18이죠.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소금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소금은 저도 헷갈렸는데 처음 40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금은 58.5입니다. 소금의 질량은 몇이에요? 소금의 질량은 48%예요. 그냥 48로 놓을게요. 그리고 물의 질량은 48이 소금의 질량이니까 나머지 100 중에 나머지가 물의 질량이겠죠. 물의 질량은 50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몰레큘러 웨이트. 자, 지금 물은 52만큼 들어있는데 물의 분자량은 18이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소금은 얼마나 들어있어요?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48만큼 들어있죠. 근데 분자량이 몇이에요? 58.5입니다. 위에는 뭐 어떤 값이 넣어줘야 돼요? 52분의 18. 자, 이 값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몇 정도가 나오냐면 요거는 한 2.88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값은 요걸 나눠주면 한 0.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더해주고 다시 위에는 2.88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네 가지 중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뒤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소시지 가공에 쓰이는 기계장치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이죠. 여러분 아마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소시지 가공에 어떤 기계 있었어요? 네 가지 중에 사일런트 커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커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콩 가공 과정에서 우리가 불활성화 시켜야 되는 물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한 개는 리폭시지나이즈입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리폭시지네이즈라고 하는 건 콩에서 비린내를 유발해요. 비린내가 왜 나냐면 지방이 산패되기 때문에 납니다. 따라서 가공 과정에 이 리폭시지네이즈라고 하는 요소를 불활성화시키면 좋겠죠. 두 번째로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트립신 저해제, 트립신 이니비터를 우리가 불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콩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트립신은 뭐예요? 우리 몸의 소화효소죠. 이 소화효소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즉 이걸 불활성화시키지 않고 콩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트립신 저해제를 불활성화시켜야 줘야 되고 더불어 리폭시지네이즈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멸치젓을 제조하는데 소금으로 절여서 발효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일단 맛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이겠죠. 가용성 질소가 증가하고요. 산가와 가산화 물가가 모두 높아집니다. pH는 조금 낮아지다가 유지가 돼요. 자, pH가 낮아지다 유지가 되면 생균수, 총 균수가 15일에서 20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소금으로 절이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 낮아질 거고요. pH도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균수가 점차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정제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는 다양한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탈검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중화를 해줘야 됩니다. 중화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탈산이랑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탈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엔 탈취를 해줘야 됩니다. 과정도 잘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 순서도. 자, 그럼 정제 방법이 아닌 건 뭐겠어요? 탈산 필요하죠. 중화, 탈염. 일반적으로 유지에 염이 들어있나요? 그럴 일은 없죠. 따라서 정답은 2번. 탈색 필요하고 탈취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25도씨의 공기. 밀도가 1.149kg/세제곱미터래요. 이거를 80도씨로 가열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단수 하나 얻고 가겠습니다. 델타 T 온도 변화가 몇 시에? 55도씨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도씨와 켈빈은 같은 단위입니다. 55도씨는 55켈빈입니다. 온도 변화기 때문에 이걸 10세제곱미터/s의 속도로 건조기 내로 송입한대요. 소요되는 열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량은 어떻게 구하죠? 열량은 일단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주면 되죠. 이게 열량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질량, 공기의 질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이용해야 될까요? 밀도 이용하면 되겠죠. 질량 대신에 밀도 넣어볼게요. 1.149kg/m의 세제곱입니다. 자, 근데 미터의 세제곱 이거 없애주고 싶죠? 나중에 없애줄 거예요. 비열은 25도씨에서는 1.0048, 80도씨에는 1.0090이래요. 그러면 평균값은 몇이에요? 이거 더해주면 됩니다. 2분의 1.0048 더하기 1.0090. 온도 차이는 몇이래요? 55. 자, 여기서는 켈빈으로 나타낼게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값이 10세제곱미터/s의 속도로 넣어준대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여기 없어집니다. 그렇죠? 단위를 볼게요. 단위를 잘 주의해서 보시면 이게 없어지고, 아까 여기 비열의 단위는 뭐였어요? 여기 단위를 중간에 빠뜨렸는데 킬로줄, 킬로그램 퍼 켈빈입니다. 켈빈이 서로 없어지고 킬로그램도 서로 없어지겠네요. 남는 건 뭐예요? 킬로줄 퍼 세크. 킬로줄 퍼 세크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그럼 구해야 될 값은 뭐죠? 1.149 곱하기 2분의 평균 낸 거 곱하기 55 곱하기 10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요 값인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550에 대략 1. 몇몇을 곱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보기 중에는 1번이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 과정, 전반적인 과정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사후 강직 전에 근육을 동결시킨 뒤에 나중에 짧은 시간에 해동시키면 많은 양의 드립이 발생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면서 다양한 요리하는 거, 조리하는 거 보실 텐데 이렇게 드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고기가 맛이 없겠죠. 강하게 수축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해동 강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후 강직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근육을 동결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분무건조법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분무건조법은 뭐예요? 열풍을 이용하는 거죠. 스프레이 드라잉으로, 자, 열풍이 뭐예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식품을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건조시키는 걸 우리가 분무건조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열 변성하기 쉬운 물질도 용이하게 건조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 영상을 구형의 다공질 입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대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요.
재료의 열을 빼앗아 승화시키는 거 아니죠. 뜨거운 바람, 열풍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콩 단백질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콩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 뭐라 그랬어요? 글리시닌입니다. 이 글리시닌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묽은 염료 용액에 용해된다 그랬고요. 그 뒤에 인산 칼륨 용액을 넣어서 콩 단백질을 용출할 수 있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대부분이 글리시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콩을 두유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고시키죠. 어떤 물질을 넣어서 응고시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물질은 양이온을 넣어서 응고를 시키는데, 그 이유는 글리시닌이 양전하를 띠지 않고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성분인 글리시닌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부를 만들 때 양이온에 해당되는 물질을 넣어주고 응고를 시킨다. 따라서 글리시닌은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3월 7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